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초청론이 공식 의제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강력히 밀었고 유럽이 동조했습니다. 다급해진 일본은 총리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 자격 미달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드러난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술, 방산, 문화, 외교. 5개 축 전부에서 일본이 밀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화면에 뜬 발신자를 보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무성 사무차관보 쿠로다 직통번호였거든요. 쿠로다 심의관이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총리 지시가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모리타 수석분석관, 지금 즉시 청사로 출두하십시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33년간 외무성에서 갖은 외교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쿠로다 심의관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물음에 쿠로다 심의관은 짧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옵니다. 총리께서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도쿄 시내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리타 쇼이치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았고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실에서 33년간 국가 분석 업무를 해온 수석분석관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스미가 세키의 메스하고 부릅니다.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특정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냉정하게 해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국가 분석 보고서는 127건. 그 보고서들이 일본 외교 전략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쿠로다 심의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번 임무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스미가 세키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야의 도쿄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한국의 G7 가입. 솔직히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G7이라는 건 반세기 역사를 가진 선진국 클럽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우리 일본. 아시아에서는 오직 일본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외무성 청사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건물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가 평소보다 2배로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증 확인도 2번이나 거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하 2층 기밀분석실. 외무성 직원들 사이에서 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임무가 끝날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두꺼운 방음문이 열리자 형광등 아래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지하 2층이니까요. 대신 벽면 가득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 부처의 기밀 등급, 문서 폴더들이 빨간색 스티커를 달고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윙윙 소리만이 인공적인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쿠로다 심의관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총리직인이 찍힌 긴급 지시서가 놓여 있었죠. 63세 외무성 사무차관보.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자 총리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리타 수석, 앉으시오. 그가 손짓으로 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새벽까지 전원 소집됩니다. 초록 16명, 경제산업성에서 4명, 방위성에서 3명, 재무성에서 3명, 문화청에서 2명, 총무성에서 2명, 그리고 우리 외무성에서 당신 포함 2명.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임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총리 지시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핵심 문구를 짚었죠.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초청 안건이 공식 의제로 상정됩니다. 미국이 강력히 밀고 있고 유럽도 동조 분위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이 G7 자격 미달이라는 종합 반박 보고서를 완성하십시오. 경제, 기술, 군사, 문화, 외교 5개 축으로 한국을 해부하고 왜 아직 한국이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란 말입니다. 72시간, 3일입니다. 보통 국가 종합 분석 보고서는 최소 2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총리 긴급 지시의 시간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등을 고추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잘 아는 나라였으니까요. GDP는 우리의 3분의 1점, 인구는 절반도 안 되고 G7 경험은 제로.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 메스를 들 필요도 없이 진단이 끝나는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경력 33년 중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16명이 전원 소집되었습니다. 기밀 분석실의 형광등 아래 각 부처에서 긴급 차출된 일본 관료, 사회의 엘리트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채웠습니다. 눈이 충혈된 사람도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달려온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같이 이건 금방 끝내겠다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서 온 야마시타였습니다. 45세, 경산성 내에서 한국 경제 분석의 1인자로 통하는 남자였죠.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 같았습니다. 그 뒤로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다나카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52세, 전직 자위대 1등좌 출신의 안보 분석가였죠. 항상 뿔테 안경 너머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북한 군사 위협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죠. 이것 하나면 끝이라는 듯이요. 문화청 국제과의 하야시도 왔습니다. 48세, 쿨재팬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일본 문화 수출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태블릿을 열더니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미리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성 국제국에서 온 스즈키, 38세로 이 방에서 가장 젊었지만 IMF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다루는 실력은 발군이라고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가 이 방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16명이 전원 착석하자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임무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G7 자격 미달 종합 보고서를 72시간 안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5개 축으로 분담합니다. 경제 효율성, 기술 혁신, 방산 및 안보, 문화 소프트 파워, 외교 영향력. 각 축별로 한국이 G7 기준에 미달하는 근거를 데이터로 정리하십시오. 야마시타가 팔짱을 끼며 피식 웃었습니다. 모리타 수석, 72시간이나 필요합니까? 솔직히 한국 경제어점은 제가 3시간이면 정리합니다. GDP가 우리의 3분의 1인 나라를 뭘 분석한다고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나카 박사도 거들었죠. 방산 안보 쪽은 더 간단합니다. 북한 리스크 한 방이면 끝이에요. 정전 상태의 분단 국가가 G7이라니 논문 제목감이죠. 하야시도 끼어들었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좀 유행한다고 해서 그게 국력입니까? 유행은 유행일 뿐이에요. 16명 중 15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한 자신감이었죠. 마치 시험 전날 밤,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학생들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제 33년 경력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가 있었거든요. 국가 분석을 오래 해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상대국이 정말로 약하면 총리가 새벽에 긴급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정말로 자격 미달이 명확한 나라라면 72시간짜리 보고서를 16명이 달라붙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무성 실무관 1명이 하루면 정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총리가 16명을 소집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속으로 삼키고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죠. 자신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얕보는 것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이 보고서는 G7 정상들 앞에 놓일 문서입니다. 한 글자라도 빈틈이 있으면 미국이 뒤집었습니다. 철저하게 갑시다. 야마시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그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줄 거라고 우리 모두 믿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해줄 거라고 착각했을 뿐이죠. 각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간간이 들리는 전화통화 소리가 기밀 분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 머신은 쉴 틈 없이 돌아갔고 편의점 도시락 박스가 쓰레기통에 쌓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온 건 소집 후 8시간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자신만만하게 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죠. 제목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G7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야마시타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GDP 비교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보십시오. 일본 GDP 4조 2천억 달러, 한국 GDP 1조 7천억 달러. 일본이 한국의 2.5배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 불가입니다. G7 평균 GDP와 비교해도 한국은 한참 아래에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야마시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스즈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38세 재무성 분석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가 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마시타 과장님, GDP 총량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야마시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즈키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IMF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떴죠.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즈키가 띄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이 보고서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왔거든요. 1인당 GDP입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5만 6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5만 2천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시타의 미소가 얼어붙었죠. 잠깐, 그건 구매력 평가 기준이고 명목 기준으로는 일본이 위잖습니까? 스즈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목 기준으로도 올해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한국 3만 6천 달러, 일본 3만 4천 달러. 엔화 약세를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건 IMF 공식 데이터입니다.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야마시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환율 효과 아닙니까? 엔저 때문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뒤집힌 것뿐이라고요. 환율 효과를 빼고 실질 성장률만 봐도 같은 결과입니다. 스즈키가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 비교 그래프였죠. 한국의 선이 일본 위에서 꾸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 성장률, 한국 2.8%, 일본 0.7%, 4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시면 한국은 GDP 대비 28%를 넘깁니다. 이건 G7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독일이 20%, 일본이 21%인데 한국은 28%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인상을 찡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스즈키 씨, 우리는 한국의 강점을 찾으라고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를 뒤지면 뒤질수록 약점이 아니라 강점만 나옵니다. 무역 흑자 규모를 보십시오. 한국은 작년 기준 680억 달러 흑자입니다. 일본은 6조 엔 적자고요. 방향 자체가 반대입니다. 야마시타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커피잔이 흔들렸죠. 그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편향된 산업 구조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빼면 한국 경제는 속빈 강정입니다. 저는 야마시타의 반응을 관찰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의존도는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말씀도 5년 전이라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 다변화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스즈키가 세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수출 품목 다변화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줄었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늘면서 동시에 배터리, 자동차, 방산, 바이오 수출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배터리 수출은 3년 전 대비 3배,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방산 수출은 4년 새 4배로 뛰었습니다. 속빈 강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속이 꽉 차고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들에 미세한 금이 가는 게 보였죠. 어깨를 기대고 여유롭게 앉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야마시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그 땀이 번들거렸죠. 그는 아직 패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 지표 몇 개가 한국에 유리하게 나온다 칩시다. 하지만 GDP 총량이 2.5배 차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G7은 총량이 기준이에요. 스즈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G7 가입 기준이라는 제목의 표였죠. 야마시타 과장님, G7 가입의 GDP 총량이 절대 기준이라는 근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캐나다의 GDP는 한국보다 작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G7 원년 멤버입니다. GDP 총량이 기준이었다면 캐나다와 이탈리아도 들어오지 못했어야 합니다. 야마시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듯 했지만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즈키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회의실을 더 무겁게 눌렀죠. 이건 제가 보고서에 쓰고 싶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율, 로봇 밀집도, 5G 보급률, 전자정부 지수. 이 네 가지에서 한국은 전부 세계 1위이거나 3위 안에 듭니다. 일본은 한 항목도 5위 안에 들지 못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죠. 저는 스즈키를 바라봤습니다. 이 38세 젊은 분석관은 한국 편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읽은 것뿐이었죠. 재무성에서 IMF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매일 다루는 사람답게 숫자에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마시타는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제는 한 축일 뿐입니다. 나머지 4개 축에서 뒤집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를 악무는 듯한 악착 같은 결기가 묻어나왔죠. 다나카 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방산과 안보. 이건 한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역이에요. 북한 리스크 하나면 G7 문턱도 못 넘습니다. 하야시도 맞장구 쳤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쿨재팬의 역사와 저력을 한류가 감히 넘볼 수 없어요. 잠깐 유행하는 거랑 반세기를 이어온 문화 브랜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건 나머지 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자리로 돌아가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만 들리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리타 수석, 경제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되뇌었죠.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시계를 보니 72시간 중 8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64시간. 그 64시간 동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까까지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신만만한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불안이라는 이름의 공기가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경제축 보고가 끝난 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느긋하게 커피를 홀짝이던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도 부쩍 빨라져 있었죠. 야마시타는 자기 자리에서 턱을 괜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에서 한 대 맞은 게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분위기를 주도한 건 경제산업성에서 온 또 다른 분석관, 반도체 산업정책과의 오카다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는데 경산성 내에서 반도체 데이터라면 일본에서 이 사람보다 잘 아는 관료는 없다는 평을 듣고 있었죠. 오카다가 스크린 앞에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혁신 축,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술력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오카다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구조도였죠.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설계, 제조, 소재, 장비 네 단계로 나뉩니다. 한국이 강한 건 제조,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메모리 분야입니다. 하지만 설계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소재와 장비는 우리 일본과 네덜란드가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야마시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 반도체는 일본 소부장의 목줄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소재 수출을 끊으면 삼성 공장이 멈춥니다. 몇 년 전에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야마시타가 말한 건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저도 그 분석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스즈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또 스즈키였습니다. 오카다 씨, 그 수출 규제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최신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오카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물론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국산화를 추진한 건 사실이지만 핵심 소재까지 완전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스즈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수출 규제 직전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50% 미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불화수소 국산화율 93%, 포토레지스트 78%, EUV용 블랭크 마스크 65%, 우리가 목줄이라고 생각했던 소재들을 한국은 거의 다 자체 생산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죠. 야마시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국산화율이 높아진 것과 품질이 일본산을 따라잡은 건 별개입니다. 양산 수율은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양산 수율도 확인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신 공정 수율은 일본 소재를 사용했을 때와 한국 국산 소재를 사용했을 때 차이가 2%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수출 규제 직후에는 15% 이상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사실상 동등한 수준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외무성 후배 분석관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규제해서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는커녕 체질을 강화시킨 백신이 되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오카다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서둘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소재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비는 다릅니다.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있고 그 핵심 부품 상당수를 일본이 공급합니다. 한국은 EUV 장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스즈키가 아니라 경산성에서 온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ASML의 최대 고객입니다. 전 세계 EUV 장비의 40% 이상을 한국이 구매하고 있어요. 장비를 만드는 것보다 장비를 가장 잘 활용하는 쪽이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겁니다. ASML 입장에서도 한국을 잃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목줄이 잡혀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장비업체 쪽일 수도 있어요. 오카다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경산성에서 온 동료한테 반박을 당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다가가 기술 축 주요 지표를 직접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직접 정리한다는 건 이 데이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한국 65%, 디램 73%, 낸드 플래시 53%, 일본은 메모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 마커가 화이트보드 위를 긁는 소리가 형광등 소음과 뒤섞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적을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스즈키가 추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AI 특허 출원 건수, 한국은 연간 3만 8천 건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은 1만 2천 건으로 8위. 한국이 일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로봇 밀집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설치 대수에서 한국은 1012대로 세계 1위, 일본은 399대로 4위입니다. 야마시타가 이를 악물듯이 말했습니다. 특허 건수가 많다고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기초과학은 일본이 아직 압도적으로 위에요.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수를 보십시오. 저는 그 말에 직접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거든요. 야마시타 씨, 노벨상 수상자 수와 현재 산업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은 30년에서 40년 전의 연구 성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현재의 기술 경쟁력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석 분석관으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현재 일본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9%입니다. 30년 전 50%였던 시절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3%에서 22%로 7배 넘게 성장했고요. 과거의 노벨상으로 현재의 시장을 지킬 수 있다면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마시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숫자가 너무 명확했죠. 오카다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자기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14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와 기술, 두 개 축이 끝났는데 보고서의 한국 자격 미달 근거 항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6명 중 스즈키를 포함해 4명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나머지 12명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아까의 자신감은 확실히 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난 거죠. 기밀 분석실의 공기는 이미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냄새와 커피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다나카 박사만은 달랐습니다.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 앞에 선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제와 기술에서 밀렸으니 자기가 만회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졌어요. 방산안보 축 시작하겠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고 빨간 화살표가 북한에서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의 G7 자격 미달을 증명하는데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전 협정 상태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도 서울은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포탄이 서울 도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47초. G7이라는 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축에 47초 만에 초토화될 수 있는 수도를 가진 나라를 앉히겠다고요? 강력한 논거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 느껴졌죠. 야마시타가 무릎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보고서 절반은 채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경제와 기술 축에서 연이어 당한 뒤라 다나카 박사의 발표가 반가웠습니다. 이건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단국가라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핵 리스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이번에 손을 든 건 방위성에서 함께 온 젊은 분석관 미야자키였습니다. 30대 후반, 나토 연락관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죠. 북한 리스크 논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방산산업이 어떻게 됐는지도 분석에 포함시키셨습니까? 다나카 박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야자키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나토 연락관으로 브뤼셀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건데요. 지금 유럽 안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시아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 아닙니까? 다나카 박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야자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미야자키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4년 전 27억 달러에서 작년 기준 173억 달러. 4년 사이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로 보면 한국은 현재 4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에요. 일본은 집계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다나카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폴란드 특수 때문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사 이익을 본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다나카 박사님, 왜 폴란드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야자키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직면해서 긴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미국, 독일, 한국. 미국은 납품까지 3년에서 5년. 독일은 자국 물량도 부족해서 거절. 한국은 계약 후 석 달 만에 K2 전차 첫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석 달이에요. 석 달이라고요? 다나카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군수 물자 납품에서 석 달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으니까요. 네. 한국은 실전에 준하는 생산 체제를 365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다나카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리스크가 오히려 세계 최강의 방산 생산 역량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나카 박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미야자키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거든요. 다나카 박사가 한국의 최대 약점이라고 꺼낸 카드가 정확히 180도 뒤집어져서 한국의 최대 강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야자키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현재 8개국에 수출되어 나토 동부방어선의 핵심 화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나토 회의에서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동부전선이 무너진다. 야마시타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무기를 많이 파는 것과 G7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야자키가 야마시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마시타 과장님, G7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글로벌 안보 질서 유지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유럽 안보에 물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제한 때문에 한 적이 없고요. 어느 쪽이 G7 안보 기여도가 높습니까? 야마시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방산안보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그 옆에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죠. 북한 리스크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니. 위협 속에서 단련된 나라가 평화 속에서 잠든 나라보다 강하다는 건가. 다나카 박사가 자리에 앉으며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닦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안보 분석을 해온 자위대, 출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위성에서 온 3명 중 미야자키를 포함한 2명이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26시간 경과. 16명 중 6명의 눈빛이 변해 있었죠. 3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다시 찾아왔고 기밀분석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축이 끝났는데 보고서에 한국 자격 미달이라고 적을 수 있는 항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경제, 기술, 방산 모두 한국이 우위이거나 최소한 대등하다는 결론만 나왔을 뿐이었죠. 문화청 국제과의 하야시가 일어섰을 때 나머지 15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3번 연속 실패한 뒤라 이번엔 무조건 한국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거든요. 하야시는 침착했습니다.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며 미소까지 지었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화 소프트 파워는 제가 20년 넘게 담당해온 분야입니다. 쿨재팬의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야시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쿨재팬 대 한류 문화 수출의 역사적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일본의 문화 수출은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드래곤볼, 원피스, 포켓몬, 마리오, 젤다. 이 이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통합니다. 한류는 길어야 20년 역사에 불과하죠. 역사적 깊이가 다릅니다. 야마시타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발표가 나오는군요. 하야시가 2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글로벌 캐릭터 IP 시장 매출 기준 상위 20개 중 일본 캐릭터가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켓몬이 역대 누적 매출 1,500억 달러로 세계 1위, 헬로키티가 900억 달러로 2위, 한국은 상위 20개 안에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격차입니다. 잠깐 반짝했던 안도감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밀리는 항목이 나온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3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야시 과장님, 스즈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야마시타가 작은 소리로 또 저 녀석이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스즈키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캐릭터 IP 매출은 좋은 지표입니다. 하지만 G7 평가에서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공식 지수는 IP 매출이 아닙니다. 포틀랜드 소프트 파워 지수와 브랜드 파이낸스 국가 브랜드 지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인데 이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하야시의 미소가 살짝 경직됐습니다. 물론 봤습니다만 그 지수는 문화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 지표라서 순수 문화 경쟁력과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G7은 순수 문화 경쟁력이 아니라 종합 소프트 파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종합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11위입니다. G7 회원국 중 이탈리아는 12위, 캐나다는 13위. 한국이 G7 하위권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하야시가 반격했습니다. 그건 K-팝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행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30년 넘게 꾸준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K-팝이 30년 후에도 지금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현재 수치를 보겠습니다. 스즈키가 세 번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콘텐츠 톱 10점, 작년 기준 한국 콘텐츠가 4편 포함. 일본은 1편입니다. 하야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넷플릭스 톱 10에 든 작품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에미상에 해당합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에서 연간 총 시청 시간 기준으로 한국이 4편, 일본이 1편입니다. 스페인이 2편이고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도 확인해봤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월간 청취자 수 합산은 JPOP의 12배입니다. 12배? 하야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튜브 데이터도 있습니다. 한국 음악 관련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8억 명을 넘겼습니다. 일본은 2억 명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일본어 학습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600만 명, 일본어 학습자 1,400만 명. 언어 학습자 수.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팬이 아니라 문화적 동경의 수준입니다. 하야시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닌텐도와 소니의 글로벌 게임 매출은 한국을 압도합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전체 게임 시장의 흐름은 모바일과 PC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아시아 1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야시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쿨재팬 전략의 연간 예산이 500억 엔인데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140억 달러. 투자 대비 성과에서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야시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쿨재팬을 설계하고 키워온 사람의 자존심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솔직히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었죠. 화이트보드의 문화 소프트 파워 축 항목 옆에도 한국 자격, 미달 근거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축이 끝났는데 보고서는 여전히 백지였습니다. 야마시타가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외교입니다. 외교만 남았어요. 우리는 외무성이지 않습니까? 외교에서는 일본이 50년을 앞서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석가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뭔가에 매달리는 사람의 절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40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남은 시간 32시간. 마지막 축이었습니다. 외교와 글로벌 영향력. 이건 우리 외무성의 본진이었죠. 여기서마저 밀리면 정말로 보고서에 쓸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발표대에 섰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마지막 축을 맡은 건 이 자리의 무게를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교 영향력 축입니다. 이건 제가 33년 동안 매일 다뤄온 분야입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외교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제목이었죠. 일본은 1975년부터 G7의 일원이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다자 외교 경험, UN 분담금 세계 3위, ODA 공적개발원조 규모 세계 4위.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G7 경험이 제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외교 경험이라는 건 시간이 만드는 것이고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50년의 시간을 압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스즈키가 화면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리타 수석,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이 50년간 G7 자리에 앉아서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년간 G7석에 앉아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 G7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의제나 국제 규범이 뭐가 있었던가? 미국과 유럽이 이끄는 의제에 동조하고
합의문에 서명한 것 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G7 의제를 이끈 적이 있었던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토 의정서를 일본이 유치했고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주도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교토 의정서는 파리 협정으로 대체되었고 아프리카 개발은 중국의 1대1로에 밀려 영향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도태평양 비전은 미국이 가져가서 사실상 미국 주도 전략이 됐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스즈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외교적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그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 유일의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OECD DAC 가입국 중 이런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것 자체가 G7이 추구하는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입니다. 둘째, 한국의 FTA 네트워크. 한국은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77%를 커버합니다. 일본은 21개국과 FTA를 맺고 있고요. 셋째, UN 평화유지군 기여도. 한국은 동명부대를 포함해 레바논 등 분쟁 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UN 평화유지 참여국 중 하나입니다. 넷째, 한국의 중동 플랜트 수주 실적.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핵심 인프라 건설에 한국 건설사 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수주 금액은 120억 달러를 넘깁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건설해서 가동 중이고 이집트, 체코,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그 단어의 방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자 외교적 영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프랑스가 G7에서 발언권이 강한 이유 중 하나가 원전 수출국이라는 점이었는데 한국이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마지막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외교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G7 의장국을 해본 적도 없고 정상회의 운영 노하우도 없지 않습니까? 스즈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한국의 외교 역량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더 이상 유효한 반박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G7 가입 전에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외교 글로벌 영향력 축 옆에도 한국 자격 미달 근거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5개 축이 전부 끝났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항목인 한국 G7 자격 미달 근거는 5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16명을 돌아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9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머지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야마시타만이 아직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도 아까의 불꽃은 거의 꺼져 있었죠. 50년입니다. 일본이 G7에 앉아 있던 시간. 하지만 그 50년 동안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다면 이 방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G7 의석이 없는 상태에서 저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50년 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50년 동안 자리 없이 뛰어다닌 것. 어느 쪽이 더 많은 걸 이뤘는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68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4시간. 새벽 2시. 기밀 분석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커피컵과 에너지 드링크 캔이 쌓여 있었고 구겨진 메모지와 출력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16명 모두 3일째 이 방에 갇혀 있었죠. 눈이 충혈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셔츠 컬러가 구겨지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숨을 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탁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 G7 자격 미달 종합 반박 보고서. 72시간 전에 만든 파일이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목차는 있었습니다. 경제, 기술, 방산, 문화, 외교. 5개 축의 목차 아래로 빈 공간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16명이 매달렸는데 한국이 G7 자격 미달이라고 적을 수 있는 문장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빛에 반사된 제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33년간 127건의 국가 분석 보고서를 써온 가스미 가세키의 메스가 이번에는 메스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해부할 약점이 없었으니까요. 야마시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전 한국 따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남자는 지금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2개나 풀어놓은 채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리타 수석, 저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야마시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서 끝까지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남자가 항복한 겁니다. 그의 눈에는 분함이 아니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 속에는 아주 작은 솔직함이 섞여 있었죠. 경산성에서 10년 넘게 한국 경제를 분석해왔습니다. 늘 일본이 위라고 생각했어요. GDP가 더 크고 기업이 더 많고 역사가 더 깊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뒤져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야마시타의 그 한마디가 이 방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던 사람이 인정하자 나머지 사람들의 마지막 저항선도 무너졌거든요. 다나카 박사가 뿔테 안경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야시는 태블릿을 끈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었습니다. 63세, 외무성 사무차관보. 72시간 전에 이 임무를 하달한 장본인이죠. 그가 코트를 벗으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4시간 뒤 총리에게 보고할 사람이었습니다. 모리타 수석, 보고서는 완성됐습니까? 16명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렸습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쿠로다 심의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의관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시간 동안 16명이 경제, 기술, 방산, 문화, 외교 5개 축으로 한국을 해부했습니다. 한국이 G7 자격 미달이라는 근거를 한 줄이라도 쓰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렇게 보고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줄도? 네. 경제에서는 1인당 GDP, 성장률, 무역 흑자 전부 한국이 앞서거나 대등했습니다. 기술에서는 반도체, AI, 로봇 전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미 추월했거나 추월 중이었습니다. 방산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리스크가 오히려 세계 최강의 방산 수출국을 만든 자산이었습니다. 문화에서는 쿨재팬이 모든 글로벌 플랫폼 지표에서 한류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우리가 50년 동안 앉아만 있는 사이 한국이 밖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빈 보고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빈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서걱서걱 울렸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방에 모인 일본 관료 사회 최정예 16명이 72시간 동안 매달렸는데 한국이 자격 미달이라는 문장을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빈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기밀분석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16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쿠로다 심의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격 미달을 증명하려다 일본의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주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돌아봤습니다. 5개 축의 한국 자격 미달 근거, 항목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화이트보드가 72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리타 수석, 그러면 총리에게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손이 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50년 전 아버지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발행 가죽 커버가 형광등 빛에 쓸쓸하게 빛났죠. 이건 제 아버지 모리타 겐지의 수첩입니다.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벨상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전 연구에 대한 수상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어느 나라가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습니다.
야마시타의 입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그의 양쪽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쥐어지고 있는 게 보였죠. 기술축. 한국 G7 자격 미달 근거. 그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소집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72시간 중 3분의 1이 흘러간 거죠. 하지만 보고서에 한국 자격 미달 근거 항목에는 단 한 줄도 적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52세, 전직 자위대 1등자 출신. 방위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20년간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 앞에 선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경제와 기술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보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군사 지도였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군사력 배치가 한눈에 보이는 그래픽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도 서울은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G7은 세계 안정을 이끄는 그룹인데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가 그 자리에 앉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나카 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야마시타도 팔짱을 끼며 그래, 이거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경제와 기술에서 연거푸 밀린 터라 안보에서라도 한 방을 되찾으려는 기대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분석관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단순한 논리는 G7 정상들 앞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다나카 박사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 국방비 대비 GDP 비중 그래프였죠.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7%입니다. 나토 기준인 2%를 넘기죠. 이건 한국이 그만큼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안정적인 선진국이라면 이렇게까지 국방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나카 박사님, 스즈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젊은 재무성 분석관은 이제 회의실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죠. 나토가 회원국의 GDP 대비 2% 이상을 국방비에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유럽 국가들한테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도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나토의 모범 사례에 해당합니다. G7 중에서 2%를 넘기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뿐인데 한국은 이미 2.7%를 쓰고 있으니까요. 다나카 박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반격했죠.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의 존재 자체예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핵 보유 적대국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이건 G7 어떤 나라도 안고 있지 않은 고유한 리스크입니다. 이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나카 박사, 그 논리를 G7 정상회의에 내면 미국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의 G7 가입을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을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70년간 한미동맹으로 보장해 온 한국의 안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미국 체면을 건드리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지적은 단순한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외교 역학의 문제였거든요. 다나카 박사는 안보 전문가였지만 외교의 미묘한 계산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거였죠. 다나카 박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건 외교적 수사의 문제이고 팩트는 팩트입니다. 한국은 안보 리스크 국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팩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저도 밤새 데이터를 뒤져봤거든요. 스즈키의 경제 데이터를 보고 난 후 안보 쪽도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4년 전 한국 방산 수출은 약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127억 달러. 4년 만에 4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9위에서 4위로 올라섰어요. 다나카 박사의 안경 너머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비쳤습니다. 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내역이었죠.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 총액 180억 달러,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 50 경전투기 48대. 이건 단일 방산 계약으로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야마시타가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가 급해서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유럽이 무기가 급했으니까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와 동급 성능의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둘째, 납품 속도. 독일은 레오파르트 생산에 42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K2를 18개월 안에 납품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 한국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허용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절대 응하지 않았던 조건이죠. 다나카 박사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죠. 하지만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죠. 나토 동부전선 무기 배치 현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의 동부전선, 그러니까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일대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무기 체계가 뭔지 아십니까?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나토 동부전선의 화력 상당 부분을 한국 무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토의 실질적인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나카 박사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나카 박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박사님이 말씀하신 북한 리스크. 맞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실전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고, 나토 동부전선을 지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스크가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걸 G7 자격 미달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나카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볼펜을 주워들고 뭔가를 적으려는 듯 수첩을 펼쳤지만 펜은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죠. 오히려 옆에 앉아있던 방위성의 다른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사는 나라가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든다. 우리도 그랬잖아. 전후 일본이 기술 강국이 된 것도 자원이 없다는 리스크 때문이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나카 박사의 북한 리스크 논리는 사실상 무력화된 거였죠. 야마시타가 이를 악물며 다나카 박사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믿었는데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다나카 박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2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0시간. 경제, 기술, 안보. 세 개 축이 전부 한국의 자격 미달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분석을 하면 할수록 한국의 자격 충분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 방에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던 16명 중 스즈키를 포함해 6명이 이미 보고서 작성을 사실상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도 흔들리고 있었죠. 야마시타만이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은 축은 문화와 외교, 하야시와 외무성팀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소집 후 36시간, 72시간의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기밀분석실은 이제 편의점 도시락과 커피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36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하야시마는 달랐습니다. 48세, 문화청 국제과, 쿨재팬 정책의 핵심 설계자. 그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 전투적이었죠. 그의 눈에는 여기서 뒤집겠다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화 소프트 파워 축을 보고합니다. 솔직히 경제와 기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만 문화는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쿨재팬의 역사와 저력은 한류가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하야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 규모 그래프였죠. 일본 콘텐츠 시장 규모 약 1200억 달러. 세계 3위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를 합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I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에요. 포켓몬 하나의 누적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마리오, 드래곤볼, 원피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야마시타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세계 축을 연거푸 이른 뒤 처음 보는 미소였죠. 보십시오.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 드라마 몇 편이 유행한다고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하야시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쿨재팬은 40년 역사입니다. 한류는 기껏해야 10년이에요. 유행은 유행일 뿐, 문화적 저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의실에 잠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3번 연속 패배한 뒤 처음으로 반격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이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하지만이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었죠. 스즈키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하야시가 인상을 찌푸렸죠. 스즈키 씨, 또 당신입니까? 스즈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스즈키가 띄운 건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콘텐츠, 국적별 분포도였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글로벌 비영어권 콘텐츠 톱10입니다. 한국 작품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작품은 0개입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넷플릭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한정된 데이터잖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은 크런치롤이라는 전용 플랫폼이 있어요. 스즈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다 봤습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트리밍, K-팝 아티스트의 연간 스트리밍 수가 일본 아티스트 전체의 12배입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톱50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17개, 일본 아티스트가 1개. 어떤 플랫폼을 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야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음악은 인정합니다. K-팝이 세계적인 건 누가 부정하겠어요. 하지만 문화는 음악만이 아닙니다. 게임을 보십시오. 닌텐도, 소니, 캡콤, 게임 산업에서 일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즈키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게임도 봤습니다. 하야시 씨 말씀대로 콘솔 게임은 일본이 아직 강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2%입니다. 콘솔은 28%로 줄었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글로벌 매출 톱20에 한국 게임사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야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시장 구조 변화이지 문화적 우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적 영향력을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밤새 준비해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언어 학습자 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가 작년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어 학습자는 약 1400만 명. 한국어가 일본어를 역전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하야시도 야마시타도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였거든요. 하야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K-팝 팬덤 때문이잖습니까?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말을 알아듣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화적 관심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야시 씨, 40년 전 서양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도 같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좋아서 일본어를 배운 거였죠. 그때 누가 그건 진짜 문화적 관심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국어 학습 동기가 K-팝이든 K-드라마든 결과적으로 16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소프트 파워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하야시의 반박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태블릿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소프트 파워 지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하는 국가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은 현재 11위입니다. G7 중 이탈리아가 10위, 캐나다가 7위. 한국은 G7 하위권 국가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어요. 하야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죠. 쿨재팬이 한류를 이긴다는 보고서는 쓸 수 없습니다. 총량에서는 아직 일본이 앞서지만 성장 속도와 글로벌 영향력에서 한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걸 부정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야마시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경제에서 한번 쳤다가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피로에 절은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고 있었죠.
문화축, 자격 미달 근거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4개 축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외교, 단 하나. 그런데 외교는 우리 외무성의 본진이었습니다. 소집 후 48시간, 남은 시간 24시간. 기밀분석실의 공기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16명이 이틀을 갇혀 지낸 밀폐 공간의 공기는 어떤 필터로도 정화할 수 없는 것 같았죠. 쓰레기통은 편의점 도시락 박스와 빈 커피캔으로 넘쳐 있었고 누군가가 풀어놓은 넥타이가 의자 등받이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너진 것은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술, 안보, 문화. 4개 축이 전부 한국의 자격 미달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고서의 해당 항목들은 텅 비어 있었죠.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왜 G7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데이터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외교 영향력, 그리고 이건 우리 외무성의 본진이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처음으로 직접 발언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상석에서 묵묵히 보고만 봤던 그가 입을 여니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모리타 수석, 외교 축은 내가 직접 지휘하겠소. 외교는 우리 외무성의 존재 이유이고 여기서만큼은 일본이 한국에 밀릴 이유가 없소. 쿠로다 심의관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야마시타가 힘을 얻은 듯 등을 고추세웠고 다나카 박사와 하야시도 고개를 들었죠. 마지막 보루라는 각오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스크린에 직접 자료를 띄웠습니다. G7 국가별 외교력 비교표였죠. 보시오.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 사국을 12번 역임했소. 세계 최다 기록이오. 유엔 분담금은 세계 3위. 해외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 세계 4위. 주요 국제기구에 일본인 고위직이 40명 이상 배치되어 있소. 한국은 이 모든 수치에서 일본에 한참 못 미치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확실히 앞서는 분야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야마시타가 주먹을 쥐며 작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저는 쿠로다 심의관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미 반론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객관성을 위해서 양쪽 모두를 검증해야 했으니까요. 심의관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의 눈썹이 올라갔죠. 방금 보여주신 지표들은 전부 과거의 축적량입니다. 유엔 안보리 12회 역임도, ODA 규모도, 국제기구 고위직 수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결과물이죠. G7 정상들이 보고 싶은 건 현재의 외교적 가치와 미래의 전략적 중요성일 겁니다. 과거 축적량만으로 반박하면 미국이 그래서 미래는? 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되물었습니다. 그럼 현재와 미래 지표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건가? 저는 밤새 정리해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현재 지표입니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 한국은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3개국.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일본의 2.5배 넓은 FTA 그물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배출했죠. 국제기구 최고위직 배출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 국가 외교력의 척도가 아니오.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동 플랜트 수주.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지난 50년간 누적 8천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맺고 있는 전략적 관계의 결과물이죠.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나카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교라기보다 경제활동 아닙니까? 경제활동이 외교와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외교의 핵심은 경제외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외교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K컬처를 통한 민간 교류부터 개발 원조까지 한국의 아세안 영향력은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젊은 세대에서 한국의 호감도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죠. 하야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좋아하는 건 나도 출장 가서 느꼈어요.
한류 영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야마시타가 하야시를 쏘아봤지만 하야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국가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한 나라 중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사실 하나가 한국의 외교적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합니다. 어떤 수치보다 강력한 내러티브거든요. 미국이 한국의 G7 가입을 밀 때 반드시 이 카드를 쓸 겁니다. 쿠로다 심의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리타 수석, 결론이 뭐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대답했습니다. 외교 측에서도 한국의 자격 미달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축적량에서는 일본이 앞서지만 현재의 네트워크 확장 속도와 전략적 가치에서 한국은 G7 기준을 충족합니다. 무엇보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서사는 어떤 반박으로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야마시타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외교 경험은 일본이 50년 앞섭니다. 50년이요? G7에 50년간 앉아온 일본과 한 번도 안 가본 한국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야마시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야마시타 씨, 그 50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야마시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우리는 50년간 G7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 경제 성장률은 G7 꼴찌가 되었고 기술 혁신 지수는 하락했고 소프트 파워는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5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겨준 건 의석이지 성과가 아닙니다. G7 정상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의석을 지켜온 기간이 아니라 그 의석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입니다. 야마시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쿠로다 심의관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5개 축이 전부 끝났소. 결과는 명확하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집 후 66시간. 남은 시간 6시간. 새벽 3시. 기밀 분석실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66시간 전만 해도 자신만만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이 방이 지금은 폐잔병들의 참호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 G7 자격 미달 종합 보고서. 72시간 전 쿠로다 심의관이 직접 지시한 제목이었죠. 저는 그 파일의 내용을 스크롤했습니다. 경제 효율성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비어있음. 기술 혁신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비어있음. 방산 안보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비어있음. 문화 소프트 파워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비어있음. 외교 영향력 축, 한국 자격 미달 근거. 비어있음. 5개 축.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16명의 일본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66시간 동안 각 부처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국제기관 통계를 뒤지고 학술 논문까지 뒤졌습니다. 한국이 G7 자격 미달이라는 근거를 단 한 줄이라도 찾아내려고 말이죠. 하지만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야마시타는 테이블에 팔을 괴고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 비교표가 떠 있었는데 커서가 같은 셀 위에서 한참째 깜빡이고만 있었죠. 다나카 박사는 뿔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스즈키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빈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윙거리는 소리와 누군가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이 지하 2층 방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그때 야마시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끝까지 저항했던 남자가 말이죠. 모리타 수석. 그의 목소리는 66시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거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사람처럼 지쳐 있었죠. 저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처가 편향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봐도 OECD를 봐도 세계은행을 봐도 나토 자료를 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이 G7 자격이 없다는 근거를 저는 72시간 동안 한 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야마시타의 고백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강경하게 한국은 안 된다를 외치던 사람이
두 손을 든 것이었으니까요. 다나카 박사가 안경 없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리스크로 한국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리스크가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 되고 있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하야시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쿨재팬이 한류를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한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산성에서 온 분석관들도, 총무성에서 온 분석관들도, 재무성에서 온 분석관들도 16명 전원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 G7 자격 미달의 근거는 없다. 쿠로다 심의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6시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가 보고서 파일이 뜬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격 미달을 증명하려 했소. 하지만 72시간 동안 발견한 건 한국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일본의 현주소였소. 한국을 해부하려고 메스를 들었는데 메스에 비친 건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던 거요. 그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었다는 건 한국이 올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내려간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한 건 한국이 강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은 것이기도 했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을 추월한 건 한류가 성장한 것이기도 하지만 쿨재팬이 정체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깎아내리려다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마주한 겁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에게 보고 시간은 오전 9시요. 6시간 남았소. 모리타 수석, 보고서를 어떻게 할 거요? 16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석 분석관으로서 최종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건 제 몫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3년간 외무성에서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127건의 국가 분석 보고서. 그중 단 한 건도 텅 빈 채로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어있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저는 항상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수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요. 이건 제 아버지 모리타 겐지의 수첩입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두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16명의 시선이 그 작은 갈색 수첩에 모였죠. 가죽 커버는 세월에 발에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소속 기술협력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쿠로다 심의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JICA를 모르는 외무성 관료는 없었으니까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기술 원조를 보낼 때 파견하는 전문가 조직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5년간 아버지는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은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세계 6위의 철강 기업이 된 그 회사의 시작을 함께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한국 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허벌판이었다고 합니다. 논밭 한가운데 철근 몇 개가 박혀 있을 뿐이었다고 해요. 일본 제철소의 기술을 이전해서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우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시각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기술 원조가 필요한 나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나라. 그게 1970년대 일본의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했죠.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작은 글씨들. 연필로 쓴 글씨는 반세기가 지나면서 흐릿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포항 현장에서의 5년을 이 수첩에 기록해 두셨죠. 저는 초반부의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한국 기술자들의 열의에 놀랐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와 있다. 우리보다 1시간이나 일찍. 기술 교육 시간에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3번 설명하면 4번째는 반드시 자기 방식으로 응용해서 돌아온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읽는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수첩 속에서는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8월 2일. 고로 건설이 예정보다 2달 앞당겨졌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작업한 결과다. 일본 팀이 1년 계획한 공정을 이 사람들은 10개월 만에 끝냈다. 현장 감독 박 씨는 잠을 자면 지는 겁니다. 하고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3일째 안 자고 있었다. 몇몇 분석관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이야기가 이 차가운 기밀 분석실의 공기를 데우고 있었죠. 저는 수첩의 중반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띄게 변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찰자의 차분한 기록이었는데 이 부분부터는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밑줄이 그어진 문장도 있었죠. 1976년 11월 22일. 오늘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내가 일주일간 가르친 연속주 주요 기술을 한국 측 엔지니어 김 씨가 우리 공정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량했다. 제강 온도 제어를 20도 낮추고도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가르치러 온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뒤처진 순간이었다. 저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야마시타가 팔짱을 풀고 있었고 다나카 박사의 뿔테 안경 위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78년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포항제철은 그의 첫 고로 화입에 성공했죠. 한국 최초의 일관 제철소가 불을 밝힌 겁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페이지를 처음 발견한 건 아버지 장례식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였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쓰신 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공기청정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1978년 2월 28일. 내일 일본으로 돌아간다.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기록해둔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섭다. 내가 가르쳐준 것의 10배를 만들어낼 것이다. 잠을 자면 지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박 씨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은 정말로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잠드는 사이 이 나라가 우리를 깨울 것이다. 수첩을 읽는 제 목소리가 끝나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듯이 접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를요. 포항의 허벌판에서 용광로 하나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6위의 철강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전해준 조선소는 세계 1위가 되었고 아버지가 만든 제철소를 기반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세계 3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16명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잠을 자면 진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유일의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G7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야마시타의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다나카 박사는 뿔테 안경을 벗고 눈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요. 스즈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리타 수석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의 10배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10배가 아니었습니다. 100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3년간 분석관으로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수첩이 그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리타 수석, 다시 묻겠습니다. 총리에게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저는 등을 고추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한국은 G7 자격 미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외교관 특유의 심사숙고하는 눈빛이었죠. 근거를 대시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G7 자격 미달 근거라고 적혀있던 제목을 지우개로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적었죠. 일본의 과제 한국에게서 배울 것. 마커가 화이트보드 위를 달리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4년 만에
IMF 지원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소재 수출 규제 이후 5년 만에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산 수출을 4년 만에 6배로 늘렸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의 속도입니다. 야마시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경청하는 눈이었죠. 둘째,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안주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자원이 없는 국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강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세계가 사가는 무기를 만들었고, 전 세계가 따라 부르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G7의 의자에 앉아 안주하는 사이 그 절박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뿔테 안경을 다시 쓰며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셋째, 인재입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기록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가르쳐준 것의 10배를 만들어냅니다. 그 정신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일본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인재가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 차이가 50년 사이에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쿠로다 심의관을 마주봤습니다. 심의관님, 총리께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의 G7 가입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이 G7에 들어오더라도 일본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끌어내리는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을 끌어올리는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와 새로 적힌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과제 한국에게서 배울 것. 모리타 수석. 네, 그 보고서를 쓰시오. 쿠로다 심의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명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이었고, 누군가는 체념의 한숨이었고, 누군가는 각성의 한숨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리타 수석. 보고서 경제 파트는 제가 새로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3일 전, 한국 따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던 남자가 한국에게서 배울 것을 쓰겠다고 한 겁니다. 72시간이 그를 바꿔놓은 겁니다. 아니, 72시간 동안 마주한 데이터가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다나카 박사도 일어섰습니다. 방산 파트는 제가 맡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 모델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야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화 파트요. 쿨재팬이 한류에서 배울 수 있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1명, 2명, 3명, 16명이 하나씩 일어서며 새 보고서의 파트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3일 전에는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한국에게서 배우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한국 G7 자격 미달 종합 반박 보고서. 변경 일본의 과제, 한국에게서 배울 것 G7 시대, 일본의 혁신 전략. 새벽 4시 보고서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느라 침울했던 공기 대신 일본의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가 방 안을 채웠거든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빨라졌고 토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마시타는 스즈키 옆에 앉아서 한국 경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었죠. 3일 전에는 스즈키의 발표에 테이블을 내리쳤던 그 손으로요. 6시간 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쿠로다 심의관이 보고서를 들고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기밀 분석실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무섭다. 내가 가르쳐준 것의 10배를 만들어낼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틀리셨어요. 10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넣고 기밀 분석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외무성 정문을 나서니 도쿄의 새벽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스미가 새키 거리 위로 연분홍빛 빗줄기가 번지고 있었죠. 아버지, 당신이 1973년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허허벌판에 용광로를 세우도록 도왔던 그 나라가 이렇게 컸습니다. 당신이 기술을 나눠줬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감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뤄낸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한국이 이뤄낸 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잠을 자면 지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밤새 일했던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달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달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당사자가 아닌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데이터로 여러분의 나라를 해부해 본 사람으로서 한국은 G7 자격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G7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 환갑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었죠. 아버지가 그때 한국에서 보신 것은 가난하지만 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금 72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본 것은 깨어있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사이 이 나라가 우리를 깨울 것이다. 아버지, 그 나라가 정말로 우리를 깨웠습니다. 도쿄의 아침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가스미가 세키 거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 불씩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외무성 청사를 등지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다시 달려야 한다. 앉아있는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준 것의 10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엘리트 16명이 72시간 동안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